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많이 쉬었지요. 지난주 일요일부터 꼬박 일주일 동안 목이 너무나 아프고 침을 삼킬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언제 그랬나 싶기는 한데 쉰 목소리는 쉽게 회복되지 않네요. 아직 목소리가 덜 회복되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나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송을 올립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구독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불화로 집을 나왔던 중 아내가 소장을 대신 바꿔서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입니다. 나 채권씨는 김채무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김씨가 이를 갚지 않는다면서 김씨를 상대로 2007년 12월경 대여금 청구해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씨는 2007년 6월 15일 이 5천만원 중 4천만원을 나씨 계좌로 이체한 후 지난번 빌린 5천만원 중 4천만원을 이번에 갚는다는 휴대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따로 나씨로부터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나씨의 김씨에 대한 소장은 그 당시 김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김씨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결국 소장은 공시 송달되어 즉 김씨의 일부 변제 항변이 없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나씨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승소 판결이 있은 후 10여 년이 다가오자 나 채권씨는 2017년 8월경 이 대여금 판결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김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김씨의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그 당시 김채무씨는 혼인상태였는데 아내 전처인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2015년경부터 별거 중이었고 주민등록만 전처인씨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 채권씨의 김채무씨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문과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2017년 8월경 김씨의 주민등록지인 전처인씨의 주소로 송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처인씨는 김씨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동거인의 자격으로 이 결정문들을 받았으나 김씨에게 이를 알리거나 전달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대여금 판결, 지급명령 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업을 하던 김채무씨는 빚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2019년 12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채무 조정 신청을 한 후 조정을 받아 2020년 12월 조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진 김씨는 그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은행 계좌를 활용하기 위해 은행에 가서 거래가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 뜻밖에도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2020년 12월 12일 법원에 가서 이 제1심 판결문을 발급받아 확인했는데 나씨가 자신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못한 채 공시에 송달되어 나씨의 승소가 확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후 보완 항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추후 보완 항소, 즉 초안 항소란 당사자가 항소 기간인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겼는데 그 기간을 넘긴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일 때에는 14일이 지난 후라도 항소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나 채권씨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신청한 지급명령 및 이에 기한 채권 압류, 추심명령이 김채무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김씨의 배우자가 수령하였으므로 이 압류 추심명령 결정이 송달된 2017년 8월 12일에는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김씨의 추후보완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김씨의 추한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김씨의 주한항소 기간은 김씨가 제1심 판결문을 받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전 최인씨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7년 8월 12일부터 14일 이내이므로 김씨의 주한항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김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 송달이 원칙이고, 송달 기간이 이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비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 송달에 의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동거인이란 송달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상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고 사회 통념상 통상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라면 동거인으로서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와 혼인공동체 실체 소멸 등으로 소송 당사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동거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해진 보충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서 이 지급명령 및 압류 추심명령은 김재무씨 아내 전 최인씨가 수령하여 보충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지만 김씨는 전 최인씨와 사이가 나빠 2015년경부터 별거하였고, 당시 자신은 직장 동료의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억하며 부부 사이 불화로 전 최인씨가 자신에게 송달 사실도 전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전 최인씨의 사실 확인서 및 2020년 10월경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내용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혼인 공동체로서 실체 없이 상당 기간을 별거하다가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 지급명령 및 압류 추심명령 송달 시 전 최인씨가 김씨와 혼인관계 실질이 소멸하여 김씨의 동거인으로서 보충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는지 관하여 의심을 갖고 더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국 김씨와 별거인 전 최인씨는 김씨에 대한 법원 서류를 보충적으로 송달을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김씨의 주관 상소는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최인씨가 비록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더라도 김씨에 대한 법원의 서류가 송달되었고 자신이 받았다는 사실을 김씨에게 알려주었다면 압류 추심이니 주한항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의문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